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의 삶을 관찰하고 설명하는 일을 평생 해온 김도현입니다. 심리학과 사회문화를 연구하며 다양한 사람들의 환경 변화가 그 사람의 감정과 건강, 그리고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아 왔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배우로 활동했던 한 사람이 왜 단 한 달만 한국에 살려고 왔다가 지금은 3년째 떠나지 않고 있는지를 차분히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마크 브레너입니다. 올해 43.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나 로스앤젤레스에서 배우이자 영상 제작자로 일하던 인물입니다. 드라마의 배경 공간, 조명, 연출 동선까지 눈여겨보는 성격이었고, 동시에 작품 속 감정과 문화의 디테일을 체험하고 싶어하던 예민한 관찰자였죠. 그가 한국행을 결심한 건 그저 한 달, 오직 한 달만 머물며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실제 공간을 탐방하고 촬영 레퍼런스를 수집하려는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낡은 골목, 창이 낡은 빌라, 한 평짜리 발코니가 딸린 작은 원룸. 그가 묵은 숙소는 그렇게 소박하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고 이틀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시차에 적응하지 못하고 잠을 설치던 마크는 허기가 몰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참거나 시리얼 한 컵으로 대충 넘겼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휴대폰에 깔려있는 배달 앱. 그걸 켜고 터치 몇 번. 사진 몇 장을 훑고 나서 곰탕, 김치, 밥 한 공기를 주문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기대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빠르다 해도 미국에서는 배달은 늘 기다림의 미학이었으니까요. 심지어는 음식이 제때 오기만 해도 다행이었죠. 그런데 이게 웬걸. 화면에 뜬 예상 대기 시간은 10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심스러워하며 시간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그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설마? 문을 열자 눈발이 아직 흩날리는 서울의 밤 공기 속에 배달 기사가 모자를 벗으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의 손에는 고무줄로 잘 고정된 검은 비닐봉지, 그리고 그 속에서 새어나오는 뜨거운 증기. 곰탕의 향은 미처 문을 닫기도 전에 현관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마크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음식을 배달받으면서 눈물이 날 뻔했다. 포장을 풀었을 때 곰탕 국물은 넘치지 않았고 밥은 알맞게 김이 올라 있었으며 김치는 배추 줄기 하나하나 아삭함을 유지한 채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따뜻한 음식이 이 한밤중 낯선 외국인 한 명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확하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배려가, 시스템이 고스란히 담겨온 한 그릇의 온기였다. 그날 이후 마크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생활 인프라가 단지 기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속도가 빠르다고 칭찬받는 곳이 아닙니다. 정확하고 따뜻하고 필요한 것이 필요할 때 도달하는 정서적 응답이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대접을 받으려면 별 5개짜리 호텔에 묵어야 했고 그마저도 직원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단돈 몇천 원짜리 곰탕 한 그릇에도 사람의 손길과 존중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서울의 인프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카페, 편의점, 병원, 택시, 지하철. 이 모든 것이 사람이 지금 원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철학으로 움직여요. 이건 단순한 편리함이 아닙니다.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사람을 놓치지 않도록 설계된 구조죠. 그날 밤, 곰탕을 받아든 후, 그는 자리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에서 지금 사람 대접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그 한 그릇의 곰탕이 그의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돌아가려 했던 미국 행티켓은 결국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렇게 한 사람의 모든 계획을 바꿔놓았습니다. 그가 한국을 다시 보게 된 두 번째 순간은 다름 아닌 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낮의 모습만으로 한 도시를 판단하곤 합니다. 그러나 마크는 말합니다. 진짜 도시의 민낯은 밤에 드러난다. 그가 살아온 곳은 뉴욕 브루클린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자유롭고 예술적인 분위기, 젊은 창작자들이 모여드는 공간처럼 보였지만 해가 지고 나면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녁 8시를 넘기면 거리의 불빛은 줄어들었고 누군가의 발소리나 그림자 하나에도 긴장하게 됩니다. 혼자 집으로 귀가하던 여성 친구들은 항상 손에 열쇠를 쥐고 혹은 가방 속에 작은 스프레이를 넣고 다녔습니다. 택시를 탈 땐 차 번호판을 친구에게 보내고 골목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긴 길을 돌곤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마크에게 서울의 밤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그가 처음 서울에서 맞은 밤은 서대문구의 작은 편의점 앞에서였습니다. 밤 11시. 그는 무심코 창밖을 봤습니다. 3명의 여학생이 교복을 입고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 컵라면을 먹으며 깔깔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두려움이 없었고 주변을 둘러보는 경계심도 없었습니다. 라면 국물을 불고 웃고 조용히 이어폰을 나눠 끼고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평화로웠습니다. 마크는 창문에 손을 얹고 오랫동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무언가 잘못된 연출 같았어요. 너무 평화로워서 믿을 수가 없었죠. 며칠 뒤 또 하나의 장면이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있던 한 여성이 노트북과 가방,
휴대폰을 그대로 둔 채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곧 돌아올 거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10분 넘게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사이 아무도 그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고 오히려 옆 테이블 손님이 그 물건을 가방 안쪽으로 더 밀어주는 모습을 보고 마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도시는 사람들이 서로를 해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하루를 설계한 것 같았어요.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찰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방범 카메라나 순찰차 때문도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의 기본적인 신뢰.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다. 다른 이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이 마크가 본 서울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이렇게 적었습니다. 브루클린에서의 밤은 방어였고 서울의 밤은 안심입니다. 밤이라는 시간이 이토록 다르게 흐를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그런 감정은 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았을 때도 이어졌습니다. 그날은 비가 오던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밤새 기침을 심하게 하던 마크는 고민 끝에 숙소 근처 작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좁은 골목 안에 위치한 2층 건물. 작은 간판과 오래된 의자 몇 개가 전부인 동네 병원이었습니다. 미국에서였다면 병원을 가기 위해 먼저 스케줄을 비우고 진료비를 걱정하고 보험을 뒤적이며 스트레스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접수한 후 몇 분도 채 되지 않아 진료실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증상을 묻고 청진기를 가슴에 대며 기침 횟수, 몸살 증상, 최근의 피로도를 확인했습니다. 간호사는 말없이 수건을 건네주었고 잠시 후 간단한 진단과 함께 약 처방전이 손에 들려졌습니다. 그는 병원을 나와 맞은편 약국에서 감기약을 받아 들었을 때 자신이 병원에 다녀온 게 맞는지 한참 동안 어리둥절했다고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병원을 가는 것 자체가 하루의 절반을 소비하는 일이고 언제나 스트레스였어요. 그런데 여긴 병원이 일상이라는 게 그 자체로 안정감을 줬습니다. 그러나 마크가 진짜로 이 나라에 머물기로 마음먹게 된 건 바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기침이 심했죠. 목이 타 들어가듯 아프고 잠을 이루지 못해 이리저리 뒤척이던 새벽. 그의 방은 캄캄했고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깼습니다. 문 밖에 서 있던 건 옆집에 살고 있는 81의 최윤자 할머니였습니다. 마크와는 평소에 마주쳐 인사 정도만 나눴던 이웃이었죠. 그녀는 손에 보온 용기에 담긴 따뜻한 미음을 들고 있었습니다. 밤새 기침하는 소리가 너무 안쓰러워서 이거라도 드시고 조금 나아지세요. 그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음을 받아들고 주저앉은 그는 한동안 입을 떼지 못한 채
따뜻한 국물을 한 숟갈씩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우린 왜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미국에선 이웃은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투명한 벽에 가려진 타인이었습니다. 관심을 가지는 것은 신뢰이고 대화를 시도하는 건 경계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그 관심이 배려였고 말 걸기가 옹기였습니다. 마크는 그날 이후 이웃이라는 단어를 다시 배웠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웃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침 소리 하나에도 마음을 내어주는 존재였어요. 그 순간 그는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살아야겠다고. 한국은 그에게 단지 편리한 도시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마크는 원래부터 한국 드라마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그는 시그널과 나의 아저씨를 10번, 20번도 넘게 돌려봤다고 말합니다. 처음엔 단순히 연출과 구도, 대사 하나하나에 감탄하는 수준이었죠. 그는 연기를 오래 해온 사람답게 배우들의 눈빛 변화, 대사의 호흡, 카메라 워킹까지 세세히 분석하며 작품을 감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단순한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그 감정의 깊이에, 말의 여운에, 장면의 침묵에 이끌려 왜 이 장면이 나를 이렇게 울컥하게 만들까?를 스스로 묻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찾기 위해 그는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이게 정말 그냥 연출 때문일까? 아니면 이 나라엔 뭔가 더 있는 걸까? 그렇게 그는 서울에 도착했고 드라마 속 장소들을 직접 밟기 시작했습니다. 시그널 속 어두운 골목을 찾아 걷고 나의 아저씨에서 주인공이 홀로 앉아 술잔을 기울이던 포장마차 자리에 앉아 그때의 대사를 머릿속으로 떠올렸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저 성지순례처럼 여겨졌던 이 여정은 어느 순간 감정의 퍼즐을 맞춰주는 열쇠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었어요. 그 장면들은 이 나라 사람들의 마음이었고, 그들의 일상이었고, 그들이 숨쉬는 정서였어요. 마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빠져들었던 건 스토리의 기승전결이 아니라 그 안에 배어있던 사람 냄새였다는 거요. 그 이후 그는 한국의 콘텐츠를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감정을 과장하지 않아요. 슬픔은 눌러 삼키고, 사랑은 천천히 고개를 돌리고, 고통은 그냥 조용히 참고, 그러다 어느 순간, 침묵 속에서 한마디 툭 던지는 대사에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는 그런 감정의 결을 따라가다 이 나라 전체가 그런 리듬을 갖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리듬은 그의 삶마저 바꿔놓았습니다. 그가 말한 마지막 변화는 바로 삶의 속도였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눈을 뜨고 그 햇살에 이끌려 한강변을 따라 산책을 나가고 시장에 들러 제철 나물과 과일을 고르며 상인들과 두 마디 웃음을 주고받고
지하철에 몸을 실어 책을 읽고 길을 가다 마주친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가볍게 인사하며 하루를 채우는 삶. 그는 이런 일상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아무도 나를 재촉하지 않고 아무것도 나를 뒤흔들지 않는다는 게 낯설었죠. 그런데 며칠, 몇 주, 몇 달이 지나자 내 안의 시간도 조용해졌어요. 마크는 미국에서의 삶을 떠올리며 자신이 늘 시간과 싸우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차를 몰고 스튜디오로 가야 했고, 교통체증 속에서 짜증을 삼켰고, 점심은 차 안에서 대충 해결하며 다음 미팅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멀었고, 모든 감정이 너무 얕았으며, 모든 관계는 일정이 끝나면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의 하루가 더디게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느린 흐름이 오히려 더 많은 걸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곳에 와서 삶이 더 깊어졌고 숨이 덜 가빠졌고 내가 나를 돌볼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결국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살아야겠다고. 이제 그는 스스로를 외국인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주민이라 말합니다. 가끔 옆집에 고등어 한 토막을 놓아주기도 하고, 시장 상인의 이름을 기억하며 안부를 묻기도 하고, 지하철에서 아이에게 자리를 양보하며 미소를 짓기도 합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끝에서 그가 말한 마지막 한마디는 이랬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사람답게 살고 있다고 느껴요. 그리고 그 이유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사람 냄새 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